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오늘은 제5강 명산의 정기와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죠. 내용 또한 굉장히 거창합니다. 제가 이 제5강을 강의를 예고를 하고서 너무나 벅찬 내용이고, 이게 아직까지 제가 세상에 내놓지 않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상당 부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제가 좀 고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조금 병이 났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자, 전화, 뭐 어떻게 전화를 찾으셨는지 전화도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또 강의 요청을 아주 빗발치는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진행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그 운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사주, 생년월일시, 이거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만, 제가 쉽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 운명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좀 제 마음이 좀 송구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1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6대 대통령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앞으로 나와도 저는 100%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명의로서 그렇게 알 수 있겠는가? 또는 육효로서 알 수 있겠는가? 또는 다른 어떠한 학문을 들이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어떤 그 엉터리 같은 예언, 그런 게 아닙니다. 격암 남사고의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이 너무 많죠. 좀 일종의 사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돼 있는가? 그게 좀 완성이 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화 시켜서 책자에도 낸 것도 있지만, 책에 그 운명록 책에 나간 이후에도 세 번의 17, 18, 19대 세 번의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는 대통령 선거가 참 많을 겁니다. 특별히 제도가 바뀌다면 거기에 또 걸맞는 그런 직책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강의를 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이 전화로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참 막상 전화를 받으면 좀 마음이 좀 여려서 그걸 어쩌다 한두 분 그냥 좀 대화를 좀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부탁합니다. 전화는 정말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자니까 우선 더 멀리, 그야말로 상고시대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가까이, 가깝다 해봐야 한 600년 좀 넘은 거죠. 꽤 멀리 좀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제가 지난 3강에선가 이야기했죠. 남북 정상회담, 또 그걸 트럼프의 캔슬,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그리고 또 교착 상태에 빠진 걸 제가 그날을 탁 짚어서 얘기했죠. 9월 7일이었나 음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고 이건 완전히 된 거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강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북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는 날, 방북하는 날, 그 날짜를 보고서 이건 모든 결실이 다 맺어지겠구나 하는 또 판단을 한 거죠. 3강에서도 얘기했고요. 결과까지 다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예측 이전에 일단은 우리는 앞으로도 대통령이 어떤 분이 나온다 뭐 이런 건 다 그분들의 자유의사고 그분들의 참 피나는 노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주변인들의 권유 또 만류도 있겠고요.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좀 한번 제 이론을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거를 항상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한테는 제가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이론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참 과학적이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맞는다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거고요. 과거의 예나 또 사례들 이런 걸 전부 비춰볼 때 조금 더 어긋남은 없었으니까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산으로 꼽히는 백두산을 남북의 정상이 가서 손을 맞잡는 감격스러운 장면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강의 내용에 어떤 서그너치도 안 되는 지역 감정 또 진보니 보수니 이따우 생각들을 갖고 보는 분들이 있다면 색깔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정말 벌받지 않으려면 이 방송을 딱 끄고 나가십시오.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제 이론에 입각해서 어떤 학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과거의 대통령들도 존칭을 싹 다 빼고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의무가 있고 또 자격이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나는 무슨 도다 나는 무슨 도다 나는 무슨 당이다 아주 서그너지도 안 되는 그런 나라 망할 그런 생각 갖고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발 나가십시오. 자, 지금부터 3초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나가십시오. 예, 다들 나가실 분 나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산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백두산의 높이가 2750m다 또는 2744m다. 말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2744라고 높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일본의 학자와 중국의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북한에서 2750m다 그랬는데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편 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과학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건 사실이죠. 높이를 잴 줄 모르겠습니까? 그건 2750m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산의 정기와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대통령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 국토의 운명과 거의 궤를 같이 해줘야 돼요.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운명은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너도 나도 참 이런 말 표현 쓰기가 미안합니다만 개나 소나 다 하려고 드는 그런 대통령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종교적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준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분들은 대통령이 된다는 건 정말 천운? 운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 운명인 거예요. 그 운명을 우리는 그분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던 된 그분들은 다 될 만한, 어찌 됐든 간에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관상과 소위 여러분들이 그간 알고 있었던 사주라는 거,
이런 게 다 과학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명의다, 어때, 어디 가서 명산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이런 정도.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운명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이 안 되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오늘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며칠 안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렇게 댓글에 그 11, 12에 대한 설명이 없느냐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급하셨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해서 끊었던 거고 이제 오늘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나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벌써 10분 54초를 지나고 있네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지금 말할래도 자꾸 땀이 나고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세계가 참 많은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참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설명할 때 어떤 그 과일에 사과나 배 이런 거에 그 핵이 되는 씨앗과 같은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들으신다면 앞으로 이제 또 좀 더 저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 좀 동의하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참 센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당시에 금강산에 저의 그 학문적인 스승이신 제가 불가비의 직계손이 됩니다만 유정 사명당 스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명당 스님의 일대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역사 소설이라든지 역사 교과서나 기타 영화 많은 걸 했었죠. 그래서 아실 테고요. 강원도 유점사에는 사명당 유정 스님이 계셨고 이 금강산에서 서쪽에 동쪽에 금강산이고 서쪽 산에 참 훌륭한 큰 스님이 계시다. 그분이 이제 청어대사 서산에 계시다 해서 서산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휴정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이분들의 유정 스님, 휴정 스님 이게 당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서산대사는 사명당보다 한 20년 정도 더 일찍 태어나신 사명당께서 또 특별히 공부를 하러 서산대사를 찾아뵙고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의병을 일으킬 때는 서산대사가 전국의 승려들을 승병을 조직을 해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이때 많은 또 승병 스님들도 계셨지만 이 서산대사가 우리나라의 그 명산을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저는 금강산에 계신 유정 스님의 제자면서도 이 서산대사의 높은 학문은 굉장하다고 익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서산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금강산은 빼어나지만 우람하지가 않다. 지리산은 우람하지만 빼어나지가 않다. 또 구월산은 우람하지도 빼어나지도 않다. 그런데 묘향산은 우람하기도 하고 빼어나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백두산을 빼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 문헌을 찾아보다 보니까 감히 백두산은 조종의 산이라, 풍수에서 조종이라는 건 모든 산의 할아버지예요. 조종의 산이다 해서 우리나라의 성산이죠. 성스러운 성산인데 이 백두산을 감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백두산을 언급을 하시죠. 백두산을 언급하시고 또 태백산도 언급을 하셨는데, 명산을 쭉 6대 명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4대 명산에서 금강산, 구월산, 또 묘향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리산까지. 그렇게 4대 명산이라고 꼽으셨던 게 있습니다. 이 명산들이 다 이제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명산 그러면 굉장히 뭐 높은, 우리가 무슨 악산, 설악산, 관악산 뭐 해서 악자, 큰 산 악자를 넣어서 이제 큰 산들을 표현하는데, 꼭 악자만 들어가야만 명산이 아니고 뭐 클자 넣었다 해봐야 그게 뭐 정말 큰 산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 땅에는 그게 딱 맞는 큰 산이란 말이에요. 그 정기가 있는 산이죠. 그래서 이 산에는 그 정기가 있고, 우리나라의 북한의 평양도 있지만 평양에는 좀 멀리 떨어져서 묘향산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기에 따라서는, 역사서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한데, 환인환웅의 이야기,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조선의 이 건국 이야기에 보면은 그때는 뭐 문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설화, 그래서 말로써 전해졌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설화로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뭐 구월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이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완전히 청와대라고 이름 바꾼 건 이제 윤보선, 이제 존칭은 다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윤보선이 청와대, 과거 경무대를 청와대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는 기가 다릅니다. 남북이 기가 뚝 끊겨버렸어요. 정말로 기가 끊겨서 거의 70년을 오지 않았습니까? 딱 70년 왔네요. 70년을 그렇게 왔는데 이 남북의 기가 다 다릅니다. 과거의 기는 어땠고 남북의 기는 어땠는가? 그것도 이제 제가 칠판을 갖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산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쪽에는 우리가 지금 수도 서울이, 이게 이성계 때부터 이제 여기가 서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이성계의 그 개인적인 스승이신, 물론 성리학자였고 이성계나 정도전 또는 정몽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성리학을 했는데 정몽주를 조형무를 시켜서 이제 그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죽이죠. 그리고 나서 정도전 하고 같이 이제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조선을 건국을 한 게 1392년이죠. 저는 참 이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운명을 보는 거는 어느 한 가지 명리면 명리, 뭐 어떤 한 가지 학문, 다 깊은 학문이지만 그 학문만 갖고서 운명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했죠. 현악기, 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요새는 뭐 거기에도 많이 또 첨가가 됩니다만, 그래야 진짜 진정한 이게 신궁을 울릴 수 있고 이 장중한 오케스트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오케스트라 같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하죠. 내 삶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뭐 책을 뭐 100권을 내도 정말 뭐 다 못 쓴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전부 다 삶 자체가 다 오케스트라예요. 그 오케스트라를 본다는 게 어떤 한 가지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을 많이 깊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뭔가 하면은, 대통령뿐 아니라 일개 개인, 뭐 일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여튼 일반 개인들까지도 삶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머리를 눕히고 자고 있느냐,
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뭐 생거진천, 뭐 사후용인,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전부 뭐 완전히 뚝 떨어뜨려 놓지 않고 다 교류를 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 제가 이 풍수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좀 했는데, 저는 아직도 풍수의 대가가 또 많이 계시겠지만, 이 풍수에 대해서 정말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적어도 연구하는 분들, 학자분들, 또 이런 걸 업으로 하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좀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풍수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산에 대해서, 풍수는 산을 떼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는 산악국가도 있지만 산악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강도 있어야 되고 평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야만 있는 데도 있고요. 평야라는 게 뭐 초원이 있는 그런 평야도 있지만, 그냥 사막대기에다가 뭐 땅속에서 펑펑 나오는 거 갖고서 큰 소리 뻥뻥 치는 나라도 있죠. 그거 얼마 못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욕되게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국가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영토와 영공과 국민,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한 국가가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우리나라처럼 5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갖고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면,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그 욕심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나라의 기운이 이 반분된 그 원인도 있겠지만, 반분된 요 상태에서도 뭔가 서로 다 내가 좀 집권하고 내 이웃이 집권해서 좀 덕도 보고 좀 더 잘 살겠다 하는 뜻에서 좀 다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의 운명과 이 국민들의 운명은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는 거지, 어떤 지역 사람들이 잘 되는,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 어느 특정 학교, 뭐 고소영이니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못된 운명을 갖고 있던 거죠. 그거를 오늘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못된 운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맹목적으로 뭐 내가 어느 지역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영포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권에서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하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연관을 짓고 좀 득을 보려고 득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측근이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대통령이 생각지 않은 부분을 자기가 막 빗대서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운명이란 건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손이 잘 되고 뭐 그 사람들이 영화를 누려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죽을 때 다 주머니도 없는 수일 입고 가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태어날 때는 중문 꼭 쥐고 태어나죠. 죽으면 다 손을 놓고 가요. 우리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 뭐 굉장한 부자도 냉장고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제품을 지금 만들고 그랬지만, 그런 분 창업자도 그럼 죽으면서 냉장고 뭐 한 100대 1000대쯤 갖고 갔습니까?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만든 분 자동차 뭐 몇 대쯤 갖고 갔습니까? 아무도 못 갖고 가죠. 다 쓸데없는 욕심이란 거예요.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깨닫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자에 또 108번뇌, 108 뭐이라는 숫자를 불교해서 많이 쓰는데, 이 108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참 어려운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연관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원고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혹시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명산을 이야기했고요. 명산과 대통령의 운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성계 이야기를 아까 하다 말았습니다만, 이성계가 자신의 그 개인적인 스승인 무학대사를
부탁을 하죠.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를 찾아갔다 해서 뭐 절이 이름이 뭐 회룡사 뭐 이런 식으로 짓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무학대사는 지금의 그 북악산이죠. 북악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한번 이렇게 바라본다 해서 나라국자에 바라볼 망자에서 국망산, 국망봉이라고도 이름 졌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서 여기가 도읍지로 아주 좋은 자리다 하고 딱 집은 자리가 왕십리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 왕십리를 딱 정할 때에 이 무학대사한테 꿈에 딱 정했는데, 내일은 이성계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꿈에 어떤 큰 스승이 나타나시죠. 그분은 시대를 많이 뛰어넘어서 적어도 이 무학대사보다는 한 500년 또 더 500년 정도 더 이른 시대, 이 시대에 풍수와 그 예언가로서 아주 유명했던 국사가 있었죠. 도선국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도선국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도선국사가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여기서 십리를 더 가라 해가지고 그 원래 있던 자리는 왕십리 물론 갈 왕자 십리 해서 이렇게도 썼고, 뭐 역사서에 보면은 또 왕성할 왕자를 쓰기도 했고요. 뭐 또 십자가 깊을 심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읍을 정한 곳이 바로 지금의 청와대에 있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경복궁 자리죠. 경복궁 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 잡아서 도읍을 정합니다. 이 도읍을 정할 때도 그곳에는 산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산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산을 이제 당시에도 풍수지리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왕산, 또 삼각산 뭐 이런 산도 있지만, 기타 이제 그 서울에서도 또 서산이라고도 했고요. 또 그 아래 남산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풍수지리에 의해서 저는 그건 그 동의를 전혀 못합니다만, 관악산에 화기가 넘쳐서 그 화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국보 제1호로 명명된 남대문, 숭례문을 이제 만들죠. 근데 이 숭례문을 만들어도 도성에 이제 자꾸 뭐 화기가 동해서 뭐 불이 난다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뭐 이렇게 연못을 팠던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남쪽에 있는 연못 지자를 써서 남지다 뭐 했는데, 또 남지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 또 만만치 않죠. 당파. 지금 당파나 뭐 옛날이나 만만치 않아요. 상대가 옳고 안 옳고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겁니다. 뻔뻔하게. 그러니까 또 남지는 남인들한테 이거 이로운 이름이다 해가지고 남지를 또 없앴다가 또 만들었다가 하여튼 별짓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이고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일제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수탈을 당해가면서 그 시대를 지나고 이 땅에는 다시 광복이 오고 미군정을 거쳐서 또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이 땅에는 이 땅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또 뽑힙니다. 대통령 중에는 뭐 좀 어떻게 정치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그런 건 살을 다 빼고 뼈를 다 빼겠습니다. 뼈를 빼고 살을 빼는 건가요? 살을 빼고 뼈만 오늘 추려 보겠습니다. 이제 뼈를 추리자니까 또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가, 참 이게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빨리 진도가 나갈 겁니다. 요점은 빨리 나가고, 일단 이거를 제가 걱정하는 건 여기서 요것만 강의를 딱 발췌를 해가지고 였다가 자기를 막 갖다 틀어서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혹시 생기면 어떨까, 어쩌나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이라도 다음 또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가차없이 그건 제가 또 그물로 쫙 걸러내는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어찌됐든 광복이 되고 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뭐 군정의 힘을 얻고 개신교죠 힘을 또 얻고 또 일제의 힘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이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승만이 된 이후에 뭐 참 못된 짓 많이 했죠. 4.4.5임 뭐 이런 것도 해서 3선 개헌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3.15 부정선거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를 또 활용을 많이 한 사람이 윤보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망명 쫓겨가고 그리고 윤보선이 우리나라 4대 대통령으로 들어서죠. 이 4대 대통령으로 들어설 당시에는 내각제를 해버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각제를 하면서 이때 내각의 수반은 장면이라는 사람이 했죠. 그래 내각제에 이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됐고요. 존칭은 앞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윤보선과 이 장면에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딱 대통령과 내각 수반 총리로서 잡고 있으면서 불과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4.19가 생기죠. 4.19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5.16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가 열리죠. 그래 박정희 시대가 열려서 5대, 6대, 7대, 8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가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역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역사는 또 그냥 어떤 시대의 흐름만 간단히 얘기하는 거지 역사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운명을 이야기할 때 특히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내 개인도 그 정치에 어떤 그 나라의 흐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대통령은 이 역사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대통령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운명학 공부라는 건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역사도 공부를 해서 역사도 줄줄 깰 정도면 더 좋고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 동양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 세계 역사까지 전부 다 이게 그리고 이게 우주과학의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문학도 우주과학, 지질학 이런 것도 전부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풍수지리도 그래서 굉장히 운명을 판단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육효, 뭐 심지어는 육임 뭐 다 좋습니다. 명리학 다 좋아요. 관상학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을 하거나 뭐 어떤 기관에 장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저 사람의 생년월일을 모르는데 그런 거 알 거 없이 TV에 나오거나 어떤 뉴스에 신문지상에 뭐 이렇게 SNS에 뭐 그 사람들 얼굴 나올 때 실제로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도 특징이 다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보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깊게는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참 이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너무 저거 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그분들의 뭐 밥그릇을 괜히 이렇게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거고요.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대통령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최초에 시작했던 대로 우리나라 이 국토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운명이 5행 중에 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의 학문 운명수로 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운명수에 맞아야 돼요. 이 운명수에 맞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아주 장을 지지려면 장을 지질 정도로 못해요.
우리나라에 뭐 하면 장 지지겠다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특히 많은데 장 안 지지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장 지지라면 지질 정도로 정말 그거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질 일이 아직 한 번도 안 생겼거든요.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믿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정확한, 제가 상당히 좀 몸이 건강에 안 좋고 또 그 몸무게가 뭐 한 4, 5kg가 한 일주일 사이에 빠졌고요. 한 지금 보름 정도를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는데 기운이 조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하여튼 핵심을 제가 어느 정도 하려는지 원고 없이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다만 대통령들의 그 생일은 제가 메모가 아니라 여기 제 과거의 건 나갔던 책에 다 돼 있고요. 그 이후의 거는 그 이후에 또 적어놨고, 뭐 여기다 옆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잡아놨는데 어째 또 약간 틀어졌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승만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요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으로 우리나라를 잡아서 저는 한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행으로 나누는 게 아니더라. 우리나라는 오행으로만 나눌 게 아니고, 오행에도 먼저 얘기했죠. 16은 수고, 27은 화고, 38은 목이고, 49는 금이요. 5, 10토로 해서 배우라고 그랬죠. 그래 10부터는 신의 숫자다. 인간의 숫자가 아니다. 10, 11, 12는 잘 보입니까? 10, 11, 12는 이건 신의 숫자다 하고 얘기했는데, 요 부분은 왜 설명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곧 설명이 될 거고요. 이게 오행으로 하면은 5가지밖에 없는데, 운명수로 하면은 일단 9가지로 나눠요. 9가지. 5, 10토 이렇게 하니까 9가지, 9가지로 나누죠. 근데 이제 10, 11, 12는 요건 신의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설명을 또 바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누는데 오행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운명수로 표현하면 되겠다. 우리나라 이 반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여기 백두산에 대통령이 다녀오셨는데, 남북이 이렇게 갈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원래의 기운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분명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그 오행으로만 쳐도 됐을 만한 나라인데, 왜냐, 오행으로 쳐서 왜 됐을 만한 나라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오행으로 쳐서는 토의 기운에 들어가는 건 많은 학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토는 5와 12인데 10은 하늘의 숫자, 뭐 신의 숫자다. 그러니까 10을 뺀다 이렇게 치더라도, 근데 참 신의 숫자가 된다는 건 이건 묘한 여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5의 기운이었는데 나라가 쭉 갈리면서 우리 남쪽은 떨립니다. 국니다. 금이에요. 우리나라는 금이에요. 대한민국은 금이에요. 북한은 일입니다. 수예요. 그거까지만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바로 지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나라는 금이다. 금에서도 구다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대 대통령서부터 제가 한다고 그랬죠. 그 이전에는 이승만은 연도는 빼겠습니다. 뭐 1875년이니까 아주 뭐 굉장히
노인네가 왔죠. 이 사람은 3월 26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분명 사구금에서 구에 들어가는 사두금인데 구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구라는 거는 요 문헌 어디에서 뭐 문헌에서 구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많은 학문을 해서 결론을 낸 게 구죠. 우리나라는 구다. 상가 하는 생각도 한동안 가졌는데 한 다음에 이제 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라는 게 딱 나와 있고요. 이승만은 3월 26일입니다. 자, 운명수가 얼마입니까? 2죠. 작은 불로 나라를 이기려고 그랬어요. 거저 먹으려고 그런 거죠. 안 됩니다. 쉽게 말했어요. 지난 거는 그냥 가자고요. 그리고 이승만 다음에 윤보선. 윤보선은 8월 26일이었어요. 7이에요. 정식으로 어찌됐든 대통령에 뽑히죠. 장면은 8월 28일이에요. 이 사람들의 양음역 생일까지 찾느냐고 저는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어쨌든 딱딱 8월 26일 7이고 8월 28일 9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나오죠.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 7이죠. 7입니다. 박정희가 쭉 하다가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정치적인 그 사건 같은 건 각설하고 최규하는 7월 16일이에요. 5입니다. 그쵸? 요게 왜 이럽니까는 지금 물으시면 안 돼요. 앞에 거 보시고 오시면 돼요. 녹화하니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7월 16일 5예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1월 18일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될 게 많은데 1월 18일입니다. 전두환이. 그럼 앞에 거 요거 최규하 정도를 지울까요? 최규하 정도를 지우고 하겠습니다. 박정희도 지워도 되고 뭐 다 지워도 됩니다. 요거 뭐 운명수는 알았으니까요. 자, 전두환이 1월 18일이에요. 이 사람 운명수는 1이죠. 운명수는 1입니다. 노년, 적어도 생일과 생월이 있으면 생일과 생월의 이 경계를 어떻게 두는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설명을 안 할 뿐 아니라 설명을 뭐 간단히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딱 그 사람이 있거나 사진을 정확히 좌우 뭐 다 봐야 돼요. 좌우 보고 정면 사진 이런 걸 딱 보고 몸의 형태 거기에 이제 목소리까지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게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1이라는 이 운명이 있고 요게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볼 때 요거는 초년, 유년도 물론 되고요. 중년, 초중년까지가 들어간다. 중년이란 걸 어디까지 보느냐에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개인에 따라서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이 짧은 사람 같으면 더 빠를 수도 있고 명이 긴 사람은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차이는 구분을 제가 지어준다면 대체적으로 50세에서 52세로 봤는데 자꾸 수명이 늘어나면서 길게는 55세 정도, 심지어는 57세로 봐야 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 여기 포교원에는 한 거의 60 정도로 봐야 되는 아주 노보살님도 계십니다. 근데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50에서 52세 보는 거는 대체적으로 한 78세 정도를 볼 때 55세 보는 게 한 80 한 몇 세? 뭐 80 몇 세? 화면을 보다 보니까 78세? 80 한 5세 뭐 이런 정도로 볼 때 55세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50세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 요게 넘어서는 이 사람이 요 일의 기질, 그 어떤 우두머리 기질은 있어요. 그런데 작용수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18이에요. 18은 9죠. 9는 강합니다. 9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건 맞는데, 강한 건 9로 보는 거는 맞는데, 요거는 거의 초년과 아니면 청년기 정도까지 보는 게 9까지로 음명수로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청년기, 초년, 청년기, 이 청년기를 몇 세로 보느냐? 35세 정도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초년기라는 건 한 18세 정도로 보고 35세 정도 또는 35, 6세 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정확히 몇 년이다 이렇게 구분은 못 하는데 요거는 18세 초년, 청년기. 그러면 만일에 1월 18일인데 이 사람이 전두환이 1월 9일이었다면은 보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자면 반역을 저지르는 짓을 안 해요. 그런데 18일생입니다. 그러면 요게 넘어갈 땐 작용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작용수다. 드디어 이제 10, 11, 12가 나와요. 그 작용이라는 걸 영향을 받는데 이 작용은 넘어가든 어쨌든 이 사람의 운명은 1이지만 이 50, 뭐 그냥 쉽게 말해서 55로 봅시다. 그러면 55세 전에는 작용이 이 9의 작용이 20% 정도 9의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용수는 12까지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작용이라는 건 이 젊어서는 젊은 대로 굉장히 많은 작용을 받고 늙어서는 그 작용이 좀 어느 정도 적어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인 사람은 그런 정도의 작용은 같은 1, 2, 3월생보다는 작용이 한 번 더 있죠. 그런데 이 젊어서의 이 작용은 요게 12까지 따져도 24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까지 있기 때문에 작용이 좀 복잡합니다.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2까지 작용을 수를 치고 나면 6이라는 게 있어요. 6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에 어떤 사람은 좋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반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을 한번 저지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갖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설명을 나가야 이 설명도 여러분들이 같이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두환이 1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이 노태우가 12월 4일입니다. 피를 한번 봐요. 피를 본 다음에 가서도 이건 요 작용이 또 있어요. 이걸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그걸 이런 애 저런 애 뭐 6.15 선언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복잡한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7이에요. 노태우도 7입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다음에 드디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하고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원래 이 앞부분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과거의 군부 독재, 뭐 군사정권 하에서 뭐 이런 거 통일주체국민회라든지 체육관 선거하는 건 결과는 뭐 뻔했던 거니까 다 각설하고 14대부터 한번 얘기를 하자 이거죠. 14대부터. 14대에는 김영삼과 김대중과 정주영의 대결이었죠. 이게 이제 92년 12월 18일입니다. 음력으로 11월 25일이었어요. 음명수가 9인 날이었죠. 자, 김영삼의 생일은 12월 20일입니다. 음명수 5죠. 김대중의 생일은 1월 6일이죠. 음명수 7입니다. 정주영의 음명수는 11월 25일입니다. 음명수 9예요. 이때 뭐 대체적으로 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뭐 상당히 많았고 정주영 같은 분은 이 정치권에 불만이 많았죠. 뭐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김영삼과 김대중의 거의 박빙의 승부 같은데 정주영이 등장하면서 아주 뭐 굉장했지만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그래도 김대중은 김대중대로의 한 번의 그 우두머리 기운이 있고 김영삼은 이
어찌됐든 이게 그냥 3월 20일이 아니에요. 12월 20일. 요 3당 합당이라든지 뭐 해서 한 번에 변신을, 나이 들어서 한 번에 변신을 통해서 3회 이 작용을 받아요. 받으면서 운명수 오고, 1회 작용을 우두머리가 돼야겠다는 그 1회 작용을 받으면서 7회 운명수고, 이때 이게 이제 갈팡질팡하는 11의 숫자를 얘기했었죠. 그 9의 작용인데, 역시 대통령은 일단은 제일 큰 게 우리나라 이 금인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제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3과 8, 2, 6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안 됩니다. 너무 좀 모지락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미안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참 힘든 거예요.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9예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톱이다. 5가 돼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9의 작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얘기인데 이 3이라는 좋은 수치인데 왜 안 됩니까? 3 갖고는 택도 없어요. 이 무쇠도 아닌 4 같은 무쇠도 아닌 이건 속임수도 안 통해요. 4라면은 나도 쇠니까 하고서 겉에 녹만 살짝 좀 닦아내면 같은 쇠 같아서 그냥 뭐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쇠는 금방 녹이 슬죠.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이 초목이나 고목, 뭐 나무, 또 작은 불기운, 이 물기운 갖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이 풍수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통해봤을 때 대통령을 적어도 하려면은 이 땅에서는 5냐 7이냐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건 9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9인 경우인데 이때는 워낙 게임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던 게임이에요. 그러면 5와 7의 싸움에서 5한테는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더구나 변신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3당 합당이란 변신까지 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5대로 넘어갑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15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오면은 역사는 이렇게 위에서 물 흐르듯이 내려오는 거니까 역으로 올라가죠. 15대 올라가면은 15대에서는 이회창과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이렇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빨리 가야겠습니다. 이회창은 6월 2일입니다. 김대중은 1월 6일. 이인재는 12월 11일이에요. 또 만만치 않죠. 변신도 해보고 별거 다 하죠. 이인재의 변신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올까요? 이인재는 말하자면 이 당시에 이회창과 같은 당이었죠. 같은 당이었는데 이인재는 이 5인 사람 5 아닙니까? 5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용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의 상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같은 당이었는데 이 당이 신한국당이었죠. 이때 신한국당에서 이 당내에 경선을 붙는데 어떻게 붙었습니까? 원래 이 당시에 신한국당 당내의 경선에서는 박찬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찬종의 그 운명수는 4월 19일생 5입니다. 용의 운이라고 했고 거의 되는 거를 거의 뭐 누구도 이 당내에서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박찬종이 여기 될 거라고 딱 하고 있을 이때에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인재는 5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적기 위해서 12월 11일 5죠. 그 박찬종이 대세다 해갖고 막 했는데 박찬종한테 거의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이때 박찬종한테 초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당내 경선은 박찬종과 이회창이었을 때입니다. 이회창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안 적고요. 이회창이 같이 당내 경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박찬종한테 초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이름 유명한 빌허자를 쓰죠.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이었고, 그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역사 이야기로 나오네요. 빌허자의 배주자, 빈 배다 나는 누구를 많이 태워보낸다 뭐 이래갖고 누구든 탈 수 있다 그래갖고 뭐 여기에 전두환도 타고 뭐 어쩌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이 우리가 남이가 한 분 아니에요. 이 허주라는 김윤환이란 사람이 있었죠. 제가 뭐 어떤 분들도 다 어떤 분 해야 되는데 이게 강의다 보니까 뭐 이런 존칭을 그냥 뺍니다. 이 김윤환이란 사람의 운명수는 김윤환은 6월 7일생입니다. 6월 7일생. 그 운명수가 4예요. 이해창의 운명수는 8이에요. 요렇게 하니까 3이죠. 이해창하고는 3이 되는데 박찬종하고는 참 속빈강정이고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걷다가 김윤환은 이때에 작용이 이 4에 아주 이런 귀수를 갖고 있는데 6이라는 작용을 유감없이 발휘하죠. 배반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김윤환의 어떤 그 변신 뭐 좋은 뜻으로 표현할 방법도 많습니다만 반전을 딱 갖고 오죠. 박찬종이 대세였는데 갑자기 이해창이 확 떠버리는 거죠. 이렇게 딱 하니까 이인재가 가만 폼새를 보니까 이게 김윤환이 였다가 힘을 확 실어줬거든요. 박찬종이 대세라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뭐 누가 뭐 표가 얼른 쏠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이인재도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폼새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인재가 당내 경선이 불공정하다 하고서 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데 이 튀어나왔을 때 이때 어떤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뭐 충청도 핫바지론 뭐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있었죠. 또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필이 1월 7일입니다. 김대중이 1월 6일이고 1월 7일이에요. 이 8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8인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막 했던 사람인데 이 김종필이 요 당내에서는 이건 별거 없어요. 이인재하고도 동향, 이해창하고도 동향. 그런데 김종필이 딱 변신을 하죠. 김종필이 변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7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합전선을 펼쳐버려요. 김종필이. 김대중하고 딱 연합을 하죠. 이렇게 연합전선을 딱 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당신은 총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해창으로 딱 붙어버리고 이인재가 탈당하고 그러니까 박찬종은 뛰어나가진 않았고 그냥 경선을 끝까지 치르면서 승복을 해버리죠. 이때 승복을 해요. 이 변신에 당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 이인재는 나갔고 그래갖고 이해창, 김대중, 이인재 이 싸움이 됐죠. 뭐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뭐 싸움은 싸움이니까요. 그래 김종필이 여기에 딱 이렇게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 7과 워낙 힘이 약했고요. 5인데도 이제 약했어요. 그리고 7과 5 다 대통령을 뭐 할 만한 기운들은 됐는데 8은 여지없이 이 고목나무처럼 뭐 쓰러져 버리고요. 김종필과 연합을 하죠. 그러나 김종필의 운명수는 8 아닙니까? 7과 8의 기운이 합이 뭐예요? 6이죠. 이건 같이 못 사는 형국이죠. 결국은 김종필이 총리를 조금 하다가 또 던져버리죠.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대는 그렇게 됐고 16대로 가자고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네요.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 16대로 딱 가면은 16대는 노무현, 이회창 이때 나온 이가 정몽준이죠. 정몽준 이렇게 덜 유명하니까 뭐 하나 적어 놓을까요? 그럼 노무현과 이회창, 정몽준
그 노무현은 생일이 언제입니까? 한간에는 뭐 어떤 분이 9월 1일인데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당신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노무현은 8월 6일이에요. 그리고 이회창은 6월 2일이고 정몽주는 10월 27일입니다. 문명수 5, 또 8, 또 1.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우리나라는 금이다, 금. 사구금에서 사도 금이고 구도 금이지만 금이란 말이에요. 부란 말이에요. 예. 뭐 싸움 보나면 안 한대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 마지막으로 타격을 한번 줬던 게 정몽준이 타격을 한번 주죠. 그래서 요 날은 뭐 저도 이 사건이 참 저하고도 많이 좀 연관된 게 있지만 저는 누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을 지지한 저하고 좀 뭐 그랬던 사람이 뭐 좀 놀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일날 아침에 지지철회까지 하는 거죠. 이 운명수 1인 사람이 지지철회까지 하는 거예요. 역시 이 6의 운명수 궁합이 5와 1이니까 6 아니에요. 그 6은 항상 변신, 반전, 배반, 뭐 뒤통수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 뒤통수를 또 맞는 거죠. 맞는데도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는 출마를 접는다? 접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게 내가 출마를 접었다고 뭐 해서 이 사람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접고 너를 내가 안 한다 그런다고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17대 2007년 12월 19일 요 앞에 선거들 한번 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17대는 2007년 12월 19일, 12월 19일 다 거의 12월 19일 아니면 12월 18일 이랬었죠. 그 이날이 운명수가 그 음력으로 11월 10일입니다. 그 운명수는 3인날이었거든요. 이게 참 모처럼 3인날 선거를 한번 했어요. 17대. 이 3인날 선거를 딱 하니까 보통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14대가 11월 25일 9, 15대가 11월 19일 요때가 3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 김대중의 선거에 좀 더 좀 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16대가 12월 9일 2002년 12월 9일 11월 16일에 음력으로. 그래서 16대도 9였어요. 16대 9였죠. 이 9인 때는 5나 7이 특히 좋은 작용을 많이 받죠. 근데 어쨌든 11월 10일 날 이때 운명수가 3인 날 선거를 했어요. 이명박하고 정동영하고 또 이해창이 또 나오죠. 근데 이해창은 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동영이 참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이 나왔어요. 뭐가 어렵느냐? 이명박은 생일이 12월 19일인데 자기 생일도 12월 19일이다 그래갖고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 뭐 장로라는 건 세계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이걸 양음력을 좀 무식하게 음력은 좀 뭐 동양적인 거, 뭐 불교적인, 뭐 유교적인 뭐 이거고 이게 개신교적인 뭐 서양적인 걸로 알고 혹시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나? 미안합니다. 천박하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혹시 양력생일을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주변인 그 측근 아주 가까웠던이죠. 이제 가까웠던 사람한테도 제가 많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음력으로 또 계산했어요. 음력으로 11월 2일입니다. 이때가. 이 사람 태어났던 때가 41년도. 그 11월 2일도 4고
12월 19일이 음력이라 해도 4예요. 양력이 아니라 이게 음력이라고 우겨도 4고 사실은 이게 양력이고 이게 음력이다 해도 이 사람은 4예요. 근데 제가 확신을 하나 갖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 대통령 하기 전에 서울시장하고 또 대통령 하면서 한 일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12월 19일이 맞다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그거는 좀 전문가적인 과정이라 그건 여기서 빼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려도 한두 시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을 더 깊게 볼 수 있는데 12월 19일인 4가 맞는 거죠. 그리고 정동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그 개신교인인데 제가 좀 몇 사람 어떤 어떤 하는 정치인한테도 좀 알아보고 막 한 결과 이 사람은 7월 27일로 돼 있는데 6월 7일에 음력으로 이건 양력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남의 생일을 내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걸 보면 분명히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6이 들어있죠. 그 정치적인 거 알잖아요. 변신 이런 거 그런 거 얼마든지 10번 100번이라도 변신할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람은 7이에요. 7인데 4예요. 4고 8이에요. 야,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7과 5가 대통령을 우리나라 이 구인나라에서 좋은 때에서 4가 된 경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거는 김경준 이런 건도 있고 그랬는데 이 4가 구인척을 해버렸던 대표적인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때는 삼척동자도 누가 될지는 다 알았던 거죠. 이미 형세는 다 그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거고요. 나와 있었던 찰나에서 저는 그거 나와 있기 전부터도 사실 알고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이 알고는 있었는데 국가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 녹슨은 무쇠 솥도 얼마나 녹이 잘 씁니까? 이 무쇠가 스테인이라는 게 뭐예요? 녹이죠. 녹이 없는 스테인레스 강철인 척을 해버린 거예요. 겉만 싹싹 문대가지고. 그래서 스테인레스인 척을 했는데 곧 녹이 슬죠. 그래서 이 녹은 왜 쓸까요? 물이 닿으면 습기가 나면 녹이 슬어요. 수는 풍수에서 인이요 도요 그랬죠. 길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금방 녹이 슬어서 금방 밝혀져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무쇠를 강철인 줄 알고 썼던 거예요. 그렇게 5년간을 나라의 최고의 그 종으로 뽑은 거죠. 그랬더니 종을 안 했네요. 하여튼 공부리를 많이 치셨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대 다 가겠습니다. 간 김에 가야죠. 17대, 18대는 2012년 12월 19일, 음력으로 11월 7일입니다. 요게 18대예요. 18대는 음력으로 11월 7일이에요. 이날도 9죠. 이 17대에서 이명박이 사면서 구인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같은 수인 줄 알고 이 국가가 이 운명이 이때 참 받아줬던 거예요. 받았죠. 17대는 이게 17대는 11월 10일 3인 때였고요. 17대는 운명수가 3인 날이었고 이날 18대는 운명수가 9인 날이에요. 9인 날인데 이때 박근혜 또 문재인 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워낙 약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양력입니다. 근데 양력으로 세는 거예요. 그냥 음력. 먼저 그 충무공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충무공 이순신 요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요 얘기를 하면서 좀 해야 되겠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생일이 국민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데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나라에서 생일을 4월 28일 해갖고 충무공 탄신일 해서 기념 행사를 하죠. 이거의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죠. 원래 3월 8일입니다. 이분이 3월 8일 생일. 그러니까 국가에 그저 그 나무 역할만 한 거예요. 이때 나무 역할이 가능했는가? 가능했어요. 그냥 나무 역할만 했어요. 원래 초계와 같이 그냥 작은 불기운으로서 그 아주 그렇게 봉사를 한 분인데 이분의 생일을 양력으로 지내는 거죠. 참 자손들이 이게 참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이거. 그 박근혜는 2월 2일, 문재인은 1월 6일, 7과 4의 싸움이죠. 또 쇠의 기운인 걸로 알아요. 국민들이 또 쇠인 줄로 압니다. 이 쇠는 맞죠. 근데 강철로 아는 거죠. 근데 조금 실수는 인정을 해야죠. 어찌됐든 잘못된 겁니다. 이 싸움은 뭐 어쨌든 이게 그런 겉에 있는 녹을 없는 척 한 거니까 그거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색깔로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19대 참 재밌었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이 대통령 선거라는 요 선거 요 자체가 재밌었다는 얘기, 이렇게 오기까지 뭐 재밌었다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때는 날짜도 바뀌죠. 12월 달 뭐 19일 18일이 아니고 2017년 작년이죠. 작년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이날이 4월 14일. 또 금이죠. 금이고 9인 날에 또 이날 선거를 합니다. 이때 출마자 19대 출마자는 기호 1번서부터 하니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은 1월 24일 다 하는 거고요. 7이고요. 홍준표는 12월 5일입니다. 8이죠. 안철수는 2월 26일이에요. 1이에요.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결론 그냥 얘기할게요. 싸우면 안 됩니다. 기운만 빼는 거예요. 이 사람들 1월 25일, 2월 26일 이 사람들의 요걸 보고서 이 사람들의 살아온 길, 앞으로 갈 길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도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8이 이 9인 돼서 대통령을 하겠다? 이게 약하죠. 모르죠. 같은 8만 나왔어요. 그냥 8이나 3이나 뭐 1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홍준표, 안철수 뭐 또 3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뭐 좀 뭐 쉽게 말해서 좀 같은 사람들끼리라면. 그러나 그 국가의 운명이 그렇게 또 그렇게만 하게끔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그 14대 때 김영삼을 이야기했지만 이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에서 김영삼이 됐지만 원래 이 두 사람 김영삼, 김대중은 이렇게 붙기 전에는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40대 기수론 해가지고 이때 김영삼이 제일 젊었죠. 27
27년생인가, 김영삼이 27년생, 그리고 김대중이 24년생, 여기에 2살 더 많은 이철승이라고 있었죠. 이철승이 22년생, 제일 나이가 좀 많았어요. 40대 기술은 했을 때. 근데 이철승이라는 사람이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이 젊었을 때 40대 기술원 가진 이 사람은 요때에 자기의 그 작용수, 6인 작용, 또 3회 작용, 요걸 다 받아요. 9까지 따졌을 때 6회 작용, 12까지 따졌을 때 3회 작용이 작용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정확하게 변절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 아주 묘한 변신을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의 그 변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철승, 작고한 사람 갖고 얘기하니까 뭐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이니까요. 이 이름에서도 변신이 나오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엔 또 시간 되는 대로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운명수를 따지고 개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어떤 불교적인 이름이 우선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불교적인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문동, 뭐 보문, 그러면 보문이란 넓을 보자의 문문자지만 이게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예, 불교에서는 보문시현 원료공심에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안암동이라든지 안양, 뭐 안양 그러면 어떻게들 아실런지 몰라도 안양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 나라예요. 안양, 뭐 거의 부처님의 이름, 뭐 산 이름도 거의 다 그래요. 뭐 비로봉이라든지 비로자나불, 비로봉의 영취산이라든지 뭐 기타 거의 불교적인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이름을 색채를 한번 빼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이름을 짓는데 제가 좀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혹시 이거 보는 분들, 물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여러, 제가 많이 압니다. 아는 분들이 또 과거에 저한테 좀 공부 좀 이렇게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철학 학원하고 뭐 이런 크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은데요. 철학원 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거 아는데, 이름 지실 때, 적어도 이름 질 때 좀 더 의문학이라든지, 의문학은 이건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중국의 사성학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사성. 중국은 뭐 이렇게 사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성학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에 성명학을 하고 였다가 또 보태야 되는 게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요즘 한글을 이름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한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글 훈민정음 창제하실 때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도 오행을 넣은 거 아닙니까? 오행을 다 집어넣고 이걸 음양까지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음양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아하고 어 차이 뭐 이런 게 다 오하고 우 차이 이런 게 다 음양을 넣고 오행도 다 넣고 한 건데 이걸 다 공부해서 이름을 져야죠.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서 그냥 이름을 져서 유행 따라서 였다가 그냥 그 수리학으로 몇 획이냐만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학으로는 뭐 요점 정리해가지고 몇 획은 뭐 한자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몇자 뭐 몇 자다 뭐 몇 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갖고 이름을 져서는 안 되고요. 걷다가 듣기 좋은 이름 한다고 뭐 무슨 별자 집어넣지나 뭐 별이 뭐 이러면 진짜 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요즘에 이름 짓 때 제일 많이 쓰는 이름 뭐예요? 초등학교 제가 유치원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좀 덜 했는데도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더 해요. 거의 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서자를 그렇게 많이 넣어요. 서진이 뭐 또 법률가대라고 그러나요? 서유리, 류리죠 원래? 류리인데 서유리, 밤율자 쓰기도 하고 서유리 뭐 남자애들 뭐 서준이 뭐 어쩌고 서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거 뒤집어서도 하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반에서도 이름 부르면 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름을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뭐 서준이다 그러면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김이 박정채 뭐야 해서 김서준 그러면 두세 명씩 들 거 아닙니까 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름은 그 개인의 운명 태어난 날서부터 이런 걸 봐서 좀 날이 잘못됐으면 사실 그것도 저는 좀 바꿔줍니다만 이걸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이름
이름도 또 좋은 이름, 날짜도 또 좋아야 되고요. 뭐 사실 그런 게 다 타고나야 돼. 그래서 그 부모의 관상을 딱 보고 아이가 크면 어떤 상이 나오겠다 하는 것까지도 대략. 아니면 부모 관상을 못 보면 부모 생년월일 딱 해서 궁합이 참 좋다. 그러면 직업이 지금 뭔가 이런 거 보면 얘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가늠해서 이름을 좀 져줄 수가 있어요. 뭐가 대라고 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 또 이름 따라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0분 됐는데 오늘 좀 또 길게 하네요. 불교적인 걸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러면 여따 뭐 적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는 꼴은 안 보여드리고. 자,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뭐 모르는 분들이 없죠. 다 이름 중요한 겁니다. 이름 뭐 막 지면 어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름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그 이름 덕보는 사람도 진짜 많다고 하죠. 근데 제가 많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김영삼 이제는 이 강의 그 강의 끝났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분도 그 영자가 길영자가 아니에요. 삼수변이 붙었죠. 뭐 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오행에서 뭐가 부족하다, 넘친다 뭐 이래서 뭐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이름이 과거의 그 한자의 이름뿐 아니라 한자와 지금은 더 복잡해져요. 한글 이름이 일단은 어떤 그 트렌드라는 게 있죠. 시대의 흐름상, 유행상 이렇게 쉽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이름처럼 요즘 제가 여자나 남자나 꼭 이름에는 웬만하면 기역자 받침은 학자라든지 아주 저게 아닌 경우 뭐 이명박 뭐 이런 것처럼 기역자 받침을 쓰는 걸 좀 조심해라 하는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이 쓰지 말라는 게 옥, 숙, 경, 희, 해를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사성학, 우문학, 한글 창제 원리라든지 성명학, 수리학, 그 다음에 이 이름이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결론을 낸 건데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경자가 들어가면 왜 좀 이렇게 세고 거칠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 숙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도 거의 뭘 어떤 집안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 이름이 좀 많고 좀 성격이 좀 그래도 조용한 것보다는 좀 그런가 좀 세다든지 옥자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좀 힘든 일이 많을까 뭐 이런 이유를 좀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개인이 아니라 어떤 뭐 단체 뭐 그런 데다가 강의할 때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을 질 때 이름을 어떻게 대라고 해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름 따라가는 운명도 있는 거예요.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3분 됐으니까 1시간 23분 짧게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